네, 국민님, 그 대장동 개발이익 특혜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참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좀 전국의 도시개발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2020년 현재 국토교통부가 공개하고 있는 전국 도시개발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 도시 286개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상암 경기장 면적의 14,000배 정도, 그리고 대장동 개발 면적의 1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대장동에서 민간과 공동이 가져간 개발이익 규모를 한 1조 원 정도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데, 만약 이 진행 중인 전국 도시개발 사업 규모에 그대로 좀 적용을 한다면 대략 100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가 100% 공영 개발을 하면 마치 개발이익이 100% 환수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중요한 건 현재 도시개발 사업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택지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택지의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고, 그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발생할 한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줄여서 생산적 경제를 만들 것인가가 이 화천대유 관련된 논란에서 우리가 좀 특히 국회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이미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도별로 부동산 잠재이득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정도의 조세가 부과되는지를 추산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한 잠재 자본이익이 3,852조 원인데요. 연평균 환산하면 321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세 총액이 똑같은 12년 동안 492조 원입니다. 실효세율 따지면 12.8%에 부과하고요. 사실은 종부세도 여기 표에 넣었다가 그림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가 아예 표에선 빼버렸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애서 나라 전체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는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케이스가 모두 지금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저도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불법이 없다, 어떤 불법적 특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한 이익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뭐 불법적 특혜 이런 등을 떠나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뭐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두 가지 제안을 부총리님께 그리고 기재부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정책 자체에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통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토지임대부 방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주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같은 사례로 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공공이 돈이 없다는 논리를 자꾸 댑니다. 저는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토지라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적자성 부채가 아니라 금융성 부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임대 공공주택 거주자 입장에서는 토지임대료를 국채 이자만큼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이 이자율은 1% 수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임대료 역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민간의 이런 사업자들이 그것들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이 구조를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지금까지 좀 용인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토지보유세까지 이제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기재부에서 최소한 연구라도 좀 진행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드렸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해서는 금년 초에 이제 제도화가 이미 이루어져서요. 앞으로 이사대책의 사업지구라든가 3기 신도시 지구에 이제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하고 지분적립형도 유사한 개념인데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적용이 확대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 보유세 관련은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토지 보유세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기본소득당 윤혜인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데요. 임기를 마치시면 더 기재부에 계시진 않을 테고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자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뭐 권순일 대법관처럼 화천대유 같은 곳에 고문으로 가실 계획은 없으시죠? 없으신 거죠? 네, 전직 관료가 부총리님 전직 관료가 금융권이나 로펌 등에 대거 진출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입장을? 예,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경력상 그것이 사회에 필요하다면 활용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공직자들은 또 한 3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장치도 돼 있어서 자기가 근무했던 유사 분야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도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박영수 특검 같은 분이 화천대유 같은 곳에 이제 고문으로 간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경제부처 및 경제 관련 기관 출신자들이 얼마나 금융권에 취업을 했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거의 전수조사 가깝게 좀 조사를 했는데요. 16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나눠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요. 무려 250명에 달하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금융권에 취업을 했습니다. 조금 좁혀가지고 이제 기재부, 하는,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이런 주요 경제부처로 한정을 하더라도 124명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출신자도 44명이 금융권에 취업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요, 박근혜 정부 4년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로 보면 25.6%가 늘었고요. 기재부 출신도 4명이 늘어서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73개 업체가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를 채용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88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금융권 지출이 더 활발해진 이 현상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부처 공무원이더라도 민간인이 돼서 가면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경력을 활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3년간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고요. 혹시 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없다든가 특별하게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 내에서 저는 저렇게 취업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네,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국감 단골 지적사항인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건에서 이른바 해피아라고 불리는 네. 해수부 공무원들과 민간 업체들의 유착 폐해가 드러나면 당시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관피아, 무피아 청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를 좀 거세게 몰아붙였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공직 윤리를 강화해서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도 강화했고요. 근데 결과가 어떠냐라고 보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금융권 취업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취업 제한 예외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청하면 90%가 재취업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촛불혁명 계승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청산 대상으로 생각했던 박근혜 시대의 관피아, 무피아 풍토가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LH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사기 사건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화천대유 이익 창출 구조에서 우리는 관료, 재벌, 정치 그리고 법조계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단순히 유력 대선 후보의 관련성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게 이 화천대유 사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혁과 공직사회 개혁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 더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활동과 이력을 공개하는 제도 개혁은 물론이고 조직 개편과 민주주의적 요소 도입을 통해서 관료 조직이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더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시고 제도 개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저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서 성도 C&D가 세금 한 푼도 안 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총리님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실 언론 보도로 뭐 일부 들은 건 있지만은 사실관계 파악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건 좀 수사 결과를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 국세청이 제출한 1인 100% 지분 보유 법인의 증가 현황입니다. 2020년 31만 개로 2014년부터 6년 동안 연평균 14.2%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가동법인의 연평균 증가율이 7.4%인데 이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증가율입니다. 작년에 기재위에서 부총리님이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 주주 법인일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법의 조속한 통과가 얼마나 시급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통과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지난해 저희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정부안을 제출했는데요. 기재위 소위에서 조세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일단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건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회 의결을 결정을 존중해서 저희가 다시 세법 개정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와 같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과세 제도가 저는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부총리님 의견에 너무나 동의하고요. 사실 국회가 이제 관련법 개정안이 좌절시켰던 터라서 사실 기재부나 부총리님 탓만은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분명히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번 좌절된 이후에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전에 말씀으로 좀 의지를 밝혀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과 관련해서 관련 개인이나 법인들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국세청과 논의해서 이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관찰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부총리님 의견보다는 국세청에서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안건들 중에 사실 기재부 권한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전 감사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몇 가지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국정감사 첫날 그 대장동 이슈 관련돼서 작년에 좌절됐던 정부안, 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이 올해는 꼭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 사업자들 뭐 100억, 200억, 300억씩 가져갔는데 사실은 세금을 냈더라도 대부분 법인으로 받아서 소득세 절반 수준인 법인세만 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방치하면 누가 45%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내겠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 업종에 대해서 일괄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일자리 창출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동산 매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이 세금 덜한 목적으로 개인 법인 만드는 업종들에 한해서라도 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사회적 폐해가 큰 업종부터라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시나요? 예, 뭐 저는 애당초부터 이 법제도를 정부가 냈고요. 근데 국회에서 일단 채택이 안 됐는데요. 국회 의사를 또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후에 기재위에서 관련된 법 개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힘돋겠습니다. 다음 지난달에 IMF가 그 한국 세수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세 도입이 합의가 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국가로 IMF는 분류를 했는데요.
연구소에서도 한국의 증가 세수 규모를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IMF도 하고 조세관측소도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만 못하는지 저는 예.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못하는 거면 무능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면 안 하고 있거나 못한다고 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난 종부세 심사 때도 종부세 개정 결과가 이것이 증세인지 감세인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여당이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결과도 그 정책 추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이혁원 차관님이 당시에 조세소위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2017년 9월 인천 한 세무서에서 여성 세무공무원이 상사인 과장에게 성추행 당한 후에 올해 5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라고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 저는 정확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봐라 라고 경로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좀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7년 9월 27일 사건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인 9월 30일 국세청 감찰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요. 이로부터 국세청 감찰부서가 이 사건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도록 석 달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네,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가해자가 전보 조치가 된 것인데요. 이게 피해자가 수차례 분리를 요구했다고 하고 또 가해자랑 같은 결제 라인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조치가 당시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당사자인 그 고인 의견을 최대한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셨다고요, 국세청에서?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제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정부가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에도 이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 전환 등을 통해서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처함이라는 서술이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당시에도 있었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형사재판에서 당시 세무서 직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가해자 탄원서가 집단적으로 작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피해자 고통이 가중되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전에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국세청 내부망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2차 가해 사실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해당 세무서의 서장이 증거가 있냐, 그리고 그 가해자인 과장이 너를 아꼈다 같은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한 언행, 외모, 행실 비하, 그리고 가해자를 무고했다. 이 피해자가 사실은 전과 16범이다. 행실이 좋지 않았다. 같은 문자 메시지들이 당시 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청장님 유감스럽게 생각하시지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당시에 국세청 감찰부서에서 그러니까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어졌던 2차 가해에 대해서 감찰부서가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국세청 내부망에 올라왔기 때문에 인지하였을 텐데 분명히 당시 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조사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게다가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글에 감찰부서 역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 요구를 제대로 응하지 않고 묵살하고 조사하지 않은 미온적인 태도로 응해서 2차 가해에 조력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이런 대처가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에는 이제 수사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또 어떤 또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고받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3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의 징계, 그리고 본인의 타지역 발령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사과와 타지역 발령은 이행되지 않았고요. 징계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요구가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2021년 5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러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까 질의에서 첫 유감 표명을 국세청에서 하신 거고요. 지금까지 2017년 이후에 단 한 번의 입장 표명도 없다가 그나마 오늘이라도 첫 유감 표명이 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저희 의원실로 저에게 추가적 조치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국세청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이 사안을 재조사하고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했던 당시 세무서 직원들과 세무서장에 대해서 국세청 차원에서 감사하고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원인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량적으로 재조사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재조사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이득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이런 조직에서 성폭력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세청이 짚고 다시 조사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절망감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좀 사실관계는 좀 말씀을 드리면요. 17년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중징계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5월에는 이제 그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 당시 상황을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좀 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원 이제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도 하고 그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점검이 아니라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못한다고 하시고 수사 재판이 끝나면 수사 재판이 끝나서 이제 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 도대체 국세청은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본인의 직원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제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점검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 고인의 어떤 그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친 시장소득과 시장소득의 공적 이전 소득을 합친 보정소득,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임의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 합친 보정소득 이렇게 두 가지의 진위계수를 구하고 시장소득 대비해서 보정소득의 진위계수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진위계수 개선율을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진위계수 개선율 1%당 공적 이전소득 그 연도별 총액이 얼마인가를 구했는데요. 2011년에는 그 진위계수 1%를 개선하는데 공적 이전소득 5.2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액수가 늘어나서 2019년에는 8.7조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게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적 이전 소득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는 좀 복지 지출의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장 소득을 5분위로 구획을 하고 각 분위별로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 현황을 좀 분석한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이 시장 소득 분위별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에서 1분위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2, 3, 4분위는 증가율이 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1년부터 19년까지를 전반기랑 후반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4분위의 경우 전반기에는 60% 증가했지만 후반기에는 116%가 증가를 했거든요. 저는 이 분석의 결과의 주된 원인이 공적 이전 소득에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부분적으로는 크게 확대된 근로장려금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장려금에서 이제 1분위가 주로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보육 관련 지출이 평균 아동수가 많은 중상위 가구에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점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소득 중상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이 1분위보다 높게 나오는 게 이 통계청이 매년 이제 가금복 조사 발표에서 공개하는 소득 5분위별 가구 소득 구성 현황을 봐도 어느 정도 좀 타당해 보이거든요. 통계청장님도 혹시 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실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공적 이전 소득
하면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정부가 소득 재무배를 위해서 민간에게 지급하는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적 이전 소득에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각의 항목이 소득 분위별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1분위는 기초연금, 그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2분위 이상, 2, 3, 4, 5분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공적연금 부분이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노동시장의 그 양극화 등등의 어떤 원인 분석이랑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구성 현황을 보면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까지 5개 소득을 모두 합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를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복지 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편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시장소득 5분위를 구한 다음에 시장소득 증가율을 시장소득 분위별로 공적 이전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통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정책 연구나 아니면 재정정책 연구에 좀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현행 방식에 더해서 통계를 좀 공개 통계로 더 냈으면 좋겠는데 혹시 통계청장님께서 이런 필요성을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공감합니다. 지금 제가 통계청장 오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밖에 있을 때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고령화 속도 1위인데 놀랍게도 노인들이 은퇴하고 소득 원천을 할 수 있는 각종 연금 자료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체계가 기본적으로 분권형 체계인 상태하에서 각 연금 소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예를 들면 유근관이라는 개인 그리고 제가 속한 가구가 어떤 소스에서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는지 우리나라 전 국민에 대해서 특히 노인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아쉽게도 그게 안 돼 있고 그 작업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제가 통계청장으로서 자료 요청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관련 부처에서의 협조가 없으면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 대부분의 부처에서 적극 도와주고 계셔서 이런 정보가 지금보다는 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통계를 더 작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이랑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작년이랑 올해 산재 사망 관련한 이슈가 커졌는데요. 혹시 1년 산재 사망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숫자 지금 네, 한 기억 2,000명 못하겠습니다. 정도 됩니다. 2020년 산재법상 사망자가 2,062명이었고요. 공무원, 교직, 군인,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까지 합치면 2,549명 정도 됩니다. 지난 4년간의 사망자를 합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195명인데요. 산재법상 이외의 사망이 전체 이제 사망자의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법상의 부분만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 제가 다른 재해에 대한 통계에서도 이 국가통계 포털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공무원, 교직원, 군인에 대한 아주 다양한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선원, 선원, 농업인에 대한 통계는 아직도 게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그 PPT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이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들의 그 노동자의 사망 만인율이 다른 분야의 사망 만인율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어선원제 같은 경우는 만 명당 19명 이상 죽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의 그 노동재해 통계에,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각 부처에서 만든 통계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통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올해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이 어선원, 농업인 그리고 선원에 대한 재해 통계가 국가 통계 포털에 나오게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세관의 외환조사 전담 조직인 조사 2국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존의 조사 업무를 하던 직원 43명에 그리고 19명이 추가 배치가 돼서 총 62명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외환 규제가 완화되고 FTA 확대로 관세율 하락 등을 틈타 재산 도피, 자금 세탁 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당시 관세청 보도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그 관세청이 제출한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보시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사유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2016년에 737건에 4조 1,127억 원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8월까지 통계로 78건에 1조 2,052억 원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 2021년 8월까지 통계를 기초로 2021년을 추산을 해보면 한 100여 건 정도의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보니까 적발 건수는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적발 금액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불법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요. 불법 외환 거래가 줄어들어서 적발이 줄었다라는 어떤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세청에서 적발 노력이나 혹은 성과가 좀 부족했다라는 나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 지난해 그 외환거래 단속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에서 대면 조사를 자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급자금 불법 반입이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기획 단속 등 국민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집중한 측면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전담팀도 구성하고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감원도 유관기관과 위험정보 공유 및 협업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2018년에 신설해서 2019년에 그래도 건수가 더 떨어진 것은 사실 좀 코로나만으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부유층들의 불법 외환 관련이 깊어서 조사 2국이 집중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던 이 재산도피 사범이랑 자금 세탁 사범의 적발이 현저하게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좀 특별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했는데 뭐 필요하면 사실은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출입은행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순의 성별 임금 격차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산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요. 여성과 남성이 어느 정도 임금 격차가 성별, 나는지. 네. 수는 저희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별로 했어요. 네, 임금 순위에서 그 남성의 딱 가운데인 남성이 임금 100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똑같이 딱 가운데에 있는 여성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 격차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직급 때문에 남성 대 여성의 임금을 평균을 내시면 네, 저희가 상위 직급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저희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시면요. 남성 행원이 100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 행원은 59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조사한 기재위 산하 기관, 그 기재위 피감 기관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옵니다. 그 자료는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OECD가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할 때 쓰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요. 의원님, 저는 저 통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어제 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로 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별 임금 격차가 41.36%인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저희가 OECD가 성별 임금 격차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다 각각의 피감기관, 그러니까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장님께서 이 통계는 틀렸다. 우리 은행에 성별 임금 격차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
남성 수출입은행 직원이 100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59의 임금을 받는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요. 이것을 산출하는 방법은 임금 순위를 쭉 나열을 하잖아요. 이 중에서 딱 가운데인 남성이 받는 임금과 임금 순위가 쭉 있을 때 딱 가운데인 여성이 받는 임금을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OECD가 성별 임금 격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표준적인 방식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기재위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장 압도적이고 독보적으로 임금 격차가 큰 걸로 나옵니다. 2018년에 이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2군데에 22,000명을 대상으로 이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공시 결과에 대입을 하면요. 수출입은행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3월에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32.5% 정도로 OECD 국가들 중에 1등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수출입은행의 이 41.36은 이 OECD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10%가 더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통계가 잘못됐다, 인정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에는 여성과 남성이 임금 격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수출입은행장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같은 날 입사한 같은 직원이 같은 일을 같은 직급에서 하고 있다면 임금 차이가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당할걸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사실 여러 가지 조직 내의 조직 문화라거나 승진에 대한 어떤 심사라거나 아니면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더 불리한 혹은 여성들에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별 임금 격차를 만드는 결과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에서 차별로 인해서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고, 이 방식은 OECD가 통계를 내고 있는 방식, 표준적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다른 기관들도 사실 다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좀 유난히 더 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행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출입은행 직원분이 육아휴직 때문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육아휴직도 이 성별 임금 격차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죠. 육아휴직을 보통 여성들이 쓴다.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성들이 육아휴직 이후에 어떤 연차라거나 이런 성과 승진 이런 데에서 더 밀려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은 승진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도 굉장히 팽배하죠. 그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별임금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조직 문화가 평등하다거나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받거나 여성들이 더 업무가 떨어지고 아이를 돌보느라 회식을 못하고 야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것은 그냥 공정한 경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에서 어떻게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출입은행의 문제는 비슷한 직급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차장급 이하인 그레이드 3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46%거든요. 그러니까 성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자연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입행 성비, 그러니까 입사 성비도 5대5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직급이 낮은 직원일수록 성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연공 서열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낮은 직급군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23%의 성별 임금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비슷한 기관인 한국은행을 보더라도 직원 전체로 봐도 23%까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원 전체로 보면 40%가 넘고, 가장 낮은 직급인 차장급 이하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3%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입사율이 높은 하위직급에서는 임금 격차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재직 기간별로 봐도 연차가 짧아도 연차가 오래돼도 임금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연차가 5년 미만인데도 임금 격차가 난다는 건 저임금 직종의 여성들을 더 많이 뽑고 고임금 쪽에서는 남성들을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성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인이죠.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성별 임금 격차인데 고임금 직종의 남성들이 더 잘하니까 남성들을 많이 뽑고 저임금 직종의 여성들이 더 잘하니까 여성들을 더 많이 뽑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연차가 높을수록 극단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건 유리천장이 존재하거나 성과보상 체계가 지나치게 특정 성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정 성별에게 불리한 형태이다라는 것이고 연차가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난다는 것은 저임금, 고임금 직종이 성별화되어 있다. 저임금에는 여성들을, 고임금 직종에는 남성들을 뽑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수출입은행은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장문규 수출입은행장님께서 저에게 나름대로는 여성들도 승진 많이 시키고 했다,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강변하셨는데요. 저는 그 노력이 뭐 틀렸다거나 혹은 그런 노력이 아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관장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해오고 있는 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 직원들이 계속해서 더 들어오니까 점점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핑계거리를 찾기 전에 좀 조직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이 이제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았던 한국투자공사는 23%의 성별 임금 격차로 이 수출입은행의 절반 수준이고요. 똑같이 20년차 여성의 비중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비슷한 상황의 한국은행도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공사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여성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개선 속도가 빠르냐, 한국수출입은행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 속도가 더 빠를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은행의 남성 대비 여성 평균 임금의 비율도 65.8%에서 66.6%로 겨우 0.8% 완화가 되었고요. 최고 등급 그 직군인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80명 중에 여성이 겨우 2명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국회도 성비가 굉장히 나쁜 걸로 유명하지만 40대 1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19%. 네. 19% 정도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40대 1이면 네, 거의 뭐. 네. 그래서 어쨌든 수출입은행 내에 조직 내 불합리한 격차와 그리고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조직 문화와 성과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하고 그것을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국정감사였습니다. 아무튼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기재위 피감기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직 운영이나 기관의 운영 방향, 내용에 대해 어떤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좀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제안하는, 지적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영상이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게시가 될 예정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제가 해 나갈 국정감사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포지티브머니라는 싱크탱크에서 G20 국가 대상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기후위기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한 겁니다. 연구나 홍보 10점, 통화정책 50점, 금융정책 50점, 그리고 실제 예시 관련돼서 20점 이렇게 130점 만점으로 했는데요. 한국이 총점 11점으로 13등입니다. 네, 이게 하위권이고요. D- 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대학 다닐 때 D- 받으면 학사 경고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G20 국가들 중에서 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밑에는 터키만 있고요. OECD 국가가 아닌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더 높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연구 아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연구와 홍보 측면에서는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금융정책에서만 딱 1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기구 가입도 하고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의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논의하고 있는 바도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좀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는지 이따 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네, 다음으로 넘어와 주세요. 이게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일과 프랑스의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분량 자체가 달라요. 네,
기후와 환경 영향을 그 리스크 평가 시에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은행과 보험업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지속 가능성 관련된 채권 매입 시에 기후 영향도 고려하겠다. 그리고 중앙은행 담보에 대해서도 기후 관련성을 본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탄소 배출 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 관련돼서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한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목표에다가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을 딱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기준에 따른 목적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채권 매매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고, 중국마저도 녹색 자산 투자를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도 금융대에서 금리나 대출 여부에 반영을 한다거나, 금리 변동 시 탄소 배출에 미칠 영향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이 고려하고 있는 녹색 양적 완화 같은 좀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수단들도 고려해 봄직한 것 같은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고려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IPCC 6차 보고서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냥 뭐 좀 기후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그냥 그런 경고 수준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현존 연구들을 집대성한 문서이고, 1.5도씨 상승했을 때 기후 재난들, 그러니까 뭐 폭염, 폭우, 혹한, 가뭄, 초강력, 태풍 같은 것들이 몰려온다. 그리고 지금 각국 정부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다 합치면 한 3도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1.5도씩 오를 경우보다 3도가 오르면 그 재난의 규모가 4배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넷제로를 달성하고 지금까지 누적된 탄소들을 줄여나가야 이 기후 재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한가하게 장기적으로 이 과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의 역할, 그리고 한국은행이 무엇을 할지를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느리고 아직까지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재님한테 월권을 해달라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대비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외 사례들과 좀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제안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네, 총재님,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질의에 한국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의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의 질의에서는 적절히 한국은행에서 뭘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여당 의원이 지적을 하니 여기서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솔직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 구조의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진 않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기후위기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한국은행의 업무보고를 싸그리 다 거짓말로 만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손해는 이해관계의 문제고, 기후위기의 문제는 저는 인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연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나의 자녀가 나처럼 어떤 인생의 사이클을 경험하고 노년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산업자본의 손해의 문제인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한국은행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보수성을 저는 잘 드러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리가르드부터 그린본드 매입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중앙은행 수장은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자국 산업자본들의 손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까처럼 D- 등급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영향 분석 이런 거 말고요. 금중대에서 금리나 대출 여부에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 변동 시 탄소 배출에 미칠 영향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이 고려하고 있는 녹색 양적 완화 같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 수단에 대해서 리스트화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시경제 영향 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 지적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사해봤더니 다 근거가 있더라. 시중은행들이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까봐 우려가 된다. 몇 가지 케이스를 꼽아서 살펴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개은행들이 자체 조달한 자금이라면 자체 조달 금리가 얼마나 될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의 수신금리 데이터를 찾았고 이 정책금융의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만기 1년의 예금 수신 금리를 자체 조달 금리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면 한국은행 정책금리와 자체 조달 금리 사이에 약 1% 내외가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이것은 중개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겨우 0.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저는 한 1% 정도는 더 지금보다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시중은행들이. 그러니까 0.25 그대로 대출하진 못하더라도 지금 대출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1%포인트 내외는 좀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은행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현장 실사를 나가서 중개은행들이 얼마의 대출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하고 대출금리가 너무 낮으면 한도율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몇 가지 케이스를 이미 꼽아서 봤다. 그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실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실사의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사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포인트 정도 여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보다 대출 이자율을 더 낮출 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정책금융을 해서 그 시중은행의 일반 그 중소기업 대출이랑 거의 차이가 없으면 이런 정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어떤 정당성 자체가 저는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중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한국은행이 저리로 나가는 것이 가급적 그 많은 어려운 기업들한테 저리로 이루어지는 걸 바라지요. 저희들이 뭐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고 또 저희들이 또 그걸 사후 체크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실사를 해봤냐고 그러는데 금리가 왜 이렇게 높은지 그 금리 산정에 어떤 그 룰이 있지 않겠느냐 은행에 어떤 식으로 금리를 책정하느냐 그거는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파악하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보험료 납부라든가 아니면 또 그 이 부도의 위험 나오면 그 위험을 다 은행이 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부도 확률을 감안했을 때의 어떤 그 뭐 리스크 비용이죠. 그게 관리 비용.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책정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저는 무조건 뭐 싼 거 받았으니까 이후에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이용하려는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말이죠. 은행도 나름대로. 근데 물론 어떻든 간에 그런 또 지적도 케이스 있어서 제가 이제는 한번 몇 건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금리에 여러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대출해주는 금중대의 그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그게 은행을 계속 가서 뭐 설득을 하든 뭐 홍보를 하든 어떤 형태로 간에 그 방안이 있는지는 그건 아까 뭐 찾아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는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저는 오늘은 기재부 개혁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감사에서는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G20 재무장관회의 다녀오시면서 그 기재부 조직 분리 논의에 대한 말씀을 기자간담회에서 하셨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대선 후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나 시간이 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그 조직 개편의 진행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러니까 들어서고 나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다양한 방안들이 좀 검토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정부의 임기 시작 직후에 그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총리님께서는 좀 이런 논의는 한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19 대응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모습이 사실 기재부 조직 개편 논의를 좀 촉발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G20에서 이제 코로나 대응에 어떤 한국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한국이 가계부채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유로 재정 지출에 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예산 사용이 기재부의 반대를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소급적 손실보상이 빠진 손실보상법, 그리고 소득 하위 88%라는 이건 선별도 보편도 아닌 이 애매모호한 재난지원금 등이 다 기재부 반대로 본래 취지가 어그러졌던 정책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바로 이 기재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대상임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재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과 권한의 과도한 집중, 두 번째는 기재부 출신의 고위직들의 장악, 그리고 셋째가 공공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간섭입니다.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에 좀 과하게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치면서 한 조직의 경제기획, 예산편성, 그리고 성과평가라는 세 가지의 기능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그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능이 집중되다 보니까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 경제조직들은 대체로 좀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편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권은 백악관과 의회가 갖고 기타 재정 관리는 재무부가 담당을 하죠. 총리님, 이 한국 기재부에 이처럼 기재부의 그 기능이 집중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좀 이렇게 기능이 집중되다 보니 조직이 관료화되는 것 아닐까요? 예, 의원님, 뭐 저는 권한이 뭐 집중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두 부처가 합해지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하고 해서 지금의 기재부가 됐는데요. 뭐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이런 개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요. 조직 개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추후 또 국회라든가 또는 부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협의가 있을 때 뭐 저희도 같이 대응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저는 대응을 뭐 하시려면 코로나 위기 준비를 극복하는데도 하셔야 정신이 할 없습니다. 텐데요. 네. 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정부 조직이 기재부 인맥에 장악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청와대, 그리고 그 총리실, 그리고 장관, 그리고 공공기관에 그 들어가 있는 기재부 출신 정부기관 인사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네, 기재부 출신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사실 정부 정책의 기재부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청와대, 정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재부 출신 공직자만 살펴본 겁니다. 이 기재부 출신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을 전부 차지한 것에 대해서 기재부의 나라다라는 비판이 나올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재부가 공공정책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노동복지정책들까지도 경제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실직자 보호라는 고용보험 기금의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려고 기금 목적에 안 맞는 일부 사업을 일반 회계로 좀 전환하려고 했는데 기재부 반대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지만 기금관리는 기재부랑 협의해야 하고 사업 개편이나 요율 인상 같은 것들은 기재부가 반대하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대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도 공공정책의 경제 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이 구조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야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저는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하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산 편성은 예산처가, 그리고 세제 재정관리 기능은 재무부가 담당을 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회 예산심의 권한은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좀 강화해서 정부가 국회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은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서 이 조직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정부 조직의 관료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정책 결정에서 기재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떼내고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같은 기금 운용에서 기재부의 정부위원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장관, 차관, 국장급까지 고위공무원을 정당과 민간 전문가들에게 개방을 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그 최장수 경제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아마 마지막 경제부총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 시대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대한민국 차기 정부를 위해서 이런 기재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 저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뭐 기재부 조직 개편에서 검토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재부는 지금 뭐 정책하고 위기 극복하고 미래 대비하느냐고, 저는 이거는 지금 검토할 그런 역량이 아직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 저희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나 또 기재부가 기재부 저희 1,200명의 공무원도 다 국가와 국민과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다 저에게 주어진 재정 같으면 재정의 원칙과 규율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도 있고, 공공국에서도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다 미션이 있어서 저는 뭐 우리 직원들은 밤낮없이 거기에 매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의원님 그런 지적을 주시면 그건 뭐 나중에 또 사회적 논의가 있을 때 저 기재부도 대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인천 지역의 한 세무서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피해자 자살 사건이요. 제가 재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당시에 국세청장님의 첫 유감 표명은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재점검에서 과연 조사가 잘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고받은 내용에서 조사 주체가 국세청 감찰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가 생전에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국세청 감찰에서 피해자의 분리 요구를 무시하고 요구사항도 묵살하고 2차 가해도 막아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감찰 부서의 무대응이 사실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해도 사실은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감찰 부서에 또다시 재조사를 맡긴다라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건 조금 의원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의원님 감찰 부서에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어떤 의원님 우려하시는 점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이렇게 이번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우려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감찰 부서도 감찰을 받아야 된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는 확실히 피해자의 이 사건을 잘 조사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확답을 하는 확답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완료가 되면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도 저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건 외부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리자라는 제안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확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그런 조사위원회나 점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별도로 보고 검토하겠다라는 드리겠습니다. 말이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한 번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요. 의원님 그거는 그럴 염려는 저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저 사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도 우려스럽고요. 사실 감찰부서가 과연 자신이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감찰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도 군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던 적이 있고요. 조직이라는 게 자기 과오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네, 당연히 좀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국세청 감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국세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외부위원들 다수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그때 그 국정 국감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도 알아봐야 되고 위원님도 구성을 해야 되고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나중에 문제이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부 인사 인선의 문제는 이후의 문제이고 일단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만 믿고는 사실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좀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됐던 성폭력 사건, 위계를 활용한 성폭력 사건, 그리고 여기에 조직적인 2차 가해와 감찰부서에 제대로 되지 못했던 대응까지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외부 감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부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확답이 없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 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재정개혁 보고서에도 이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총리님 말씀의 맥락이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이나 과제에 대한 어떤 임기 말의 정비와 뭐 마지막 추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 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수 중립적이라는 말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상속세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이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도 세수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면 각종 비과세 공제 등을 축소화해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요. 유산 취득세가 되면 아마 상수가 좀 경감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부가 유산 취득세가 된다면은 조세 중립적으로 꼭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수 경감이 세수가 좀 줄어들 걸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세수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거에 대한 공감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진 않는데요. 저는 부총리님 이번 발언이 나온 맥락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랑 좀 같은 맥락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상승, 특히 이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부유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완화해 주자라는 지난번 종부세 완화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부총리님이 지난번 종부세 인하 시기에 자산 격차 심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중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국회 종부세 인하 법안에 기재부가 굉장히 쉽게 좀 동의를 하셨죠. 그래서 이번 부총리님의 상속세제 개편 발언도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제 우려가 기우라면 좀 전에 세수 중립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제도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유산취득세를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이 되려면 상속세율을 또 올려야 됩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한 차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국회에다가도 말씀드리려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데 제 우려가 좀 기우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체 상속 건수 대비 몇 건이나 실제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34만 5,29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진 인원은 8,352명으로 2.42%에 불과하거든요. 그 총 상속가액을 피상속인 수로 저희가 나눠보니까 평균 상속가액이 22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억 정도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최상층만이
최상층에서도 일부만이 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자산 격차,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제 개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부자 감세 잔치를 벌이고 떠난다라는 말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매우 우려스럽고요. 지난번 종부세 인하 그리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감세 정책들이랑 합쳐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좀 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경제부터 수장으로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시지요. 네. 시장 경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경쟁인데요. 이 경제 주체들 사이의 경쟁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경제를 달성한다.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경제적인 지위가 결정된다면 이게 개인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행한 용어인 흑수저, 금수저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이고요. 상속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좀 상당히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 부총리님이 가지고 계신 신념인 시장경제의 모순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의원님 상속세는 들어오면은 일반에게 일반 세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출 사업을 한다면 그건 세출 사업을 형성하는 문제이지 상속세의 일부를 떼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의원님 말씀 아까 준 대로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속세를 이렇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쉽게 만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 이 유산세 말고 유산 취득세를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능 원칙에 맞는 상속세 구조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요번에 한번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이 상속세에 대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반대하지 않는데요. 네. 보완